새벽 3시, 저는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안 보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이셨나요? 119 직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자기 전까지 계셨는데. 제가 깜빡 잠들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고 어머니가 없어요. 저는 빌라 복도를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주차장을 살피고 근처 공원까지 뛰어갔습니다. 겨울 새벽 영하 5도였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화단, 놀이터, 주차장 구석.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박민수, 올해 45입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 15년 차, 아내 지혜와 어머니 김순자 셋이서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는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어머님 특징 말씀해 주세요. 72이시고 키는 150 정도, 흰머리에. 잠옷 차림이세요. 치매가 있어서 길을 못 찾으세요. 치매.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저는 이 단어와 무관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경찰과 함께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동네 곳곳을 찾았습니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골목길.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계세요. 경찰관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김순자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온몸이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급히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저 어디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모르셨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민수가 누구지? 구급차에 어머니를 태웠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괜찮아지실까요? 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요. 하지만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지혜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찾았어요? 응, 찾았어. 지금 병원이야. 다행이다. 나도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석 달 전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아내와 저는 나름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되셨고 저와 아내는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실종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로요. 석 달 전 저희 집은 평범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투룸 빌라에서 어머니,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나름 괜찮았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정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회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15년째 반복하는 루틴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2이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민수야, 일어났니? 밥 먹어야지. 네, 어머니. 조금만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표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내 지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데 어젯밤 야간 근무였습니다. 새벽에 들어왔기에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깨우지 마세요. 어젯밤 야간이었어요. 알았어. 내 것만 차려놨어.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제가 밥 먹는 걸 지켜보시는 게 어머니의 낙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류를 정리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회의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했습니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왔니? 손 씻고 밥 먹자. 네, 어머니. 지혜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후 근무라 저녁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설거지를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피곤해? 응, 좀. 오늘 병원에서 힘들었어? 그냥 그래. 대화가 끊겼습니다. 요즘 지혜와 저는 이렇게 짧은 대화만 나눴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니까요. 밤 11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뭐가? 어머니랑요. 우리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계속 셋이 살 거예요? 이 대화도 익숙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 어머니 집 얻어드리면 안 돼요? 돈이 어디 있어? 당신도 알잖아.
전세 대출이 2억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축은커녕 생활비 대기도 빠듯했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곧 무너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더라? 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냄비 뚜껑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이요, 어머니. 아, 맞다. 냄비 뚜껑. 깜빡했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도 72이시니까요. 회사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냄비 뚜껑을 못 알아보시다니. 좀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냄비는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불. 저는 급히 불을 껐습니다. 냄비는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깜빡했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찜찜했습니다. 불 켜놓고 깜빡하시다니. 지혜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탄 냄새를 맡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냄새예요? 어머니가 냄비 태우셨어. 또요? 이번 주에만 2번째예요. 응.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현관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계속 돌리기만 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수야, 문이 안 열려. 열쇠가 안 맞나 봐. 어머니,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안에서 잠긴 게 아니라 밖에서 여는 거예요.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셨습니다. 아, 맞다. 내가 헷갈렸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옷장 문이 다 열려 있었고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서랍들도 다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통장을 잃어버렸어. 찾느라 이렇게 됐어. 통장이요? 어디 두셨는데요? 기억이 안 나.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헷갈리시다니. 지혜와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시간 후 냉장고 야채칸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왜 통장을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내가 넣었나?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동네 슈퍼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데 집을 못 찾으세요. 빨리 오세요. 저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슈퍼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우리 집이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까지는 슈퍼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 수없이 오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길을 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여보, 혹시 치매는 아니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봐야 알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치매 증상이라는 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어머니의 증상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께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병원?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뇌 MRI,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알츠하이머 초기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치매요? 네, MRI상 해마 위축이 보이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치매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초기지만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치료하면 나아요? 알츠하이머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관심과 돌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진행될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르면 1년, 늦으면 5년 정도 지나면 중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게 된다고요? 약은 언제부터 드려야 하나요?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 처방전 드릴게요.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민수야, 다 끝났니? 밥 먹으러 가자.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고 저를 알아보시고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지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혜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지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진짜? 확실해?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6주예요. 결혼 15년 만에 임신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돼서 포기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된 겁니다. 여보, 나 너무 좋아요. 드디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왔습니다. 축하해, 여보. 정말 잘 됐어.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돌봐야 하고 아내는 임신했고 저는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어머니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치매래. 알츠하이머 초기.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요? 응.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한대. 여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임신 중이에요. 어머니 치매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나도 몰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지혜가 임신했어요. 어머니 손주 보시게 됐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지혜야, 축하한다. 민수야, 잘 됐구나. 하지만 다음 순간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누구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혜요. 제 아내요. 며느리요. 아, 맞다. 며느리. 깜빡했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아내도 챙겨야 하고 아기도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날마다 이상한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왜 밥을 하세요? 아침 먹어야지. 민수 출근해야 하잖아. 어머니, 지금 4시예요. 아직 3시간 남았어요. 어머니는 시계를 보셨지만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시계를 읽을 수 없게 되신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착각했구나. 저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다시 주무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화장실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민수야, 화장실이 어디니? 어머니, 여기 바로 옆이에요. 매일 쓰시잖아요. 아, 맞네. 깜빡했어. 15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화장실 위치를 매일 보셨습니다. 그런데 잊으셨습니다. 지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구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니 계속 부르시고 밤에도 일어나시고. 나 임신부인데 잠도 못 자요. 조금만 참아줘. 내가 최대한 도울게. 하지만 저도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폭발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또요? 지혜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또 냄비를 태우셨습니다. 연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또 냄비 태우셨어요? 이번이 벌써 4번째예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신 표정이셨습니다.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하시면 안 돼요. 집에 불 나면 어떡해요? 나 뱃속에 아기 있어요.
우리 다 죽으라고요? 지혜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당황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 며느리.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민수야, 나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어하는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 내가 짐이 되고 있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짐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일어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불을 켜놓고 깜빡하십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날 밤 지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해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해요. 여보. 아니면 내가 나가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를 보내야 할까요? 둘 다 제 가족인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쯤 저는 지쳐서 깜빡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주차장에도 없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겨울 새벽 영하 5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얇은 잠옷 차림이셨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후 병원에서 2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저체온증 치료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매일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이에요. 민수. 민수가 누구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도 그렇고 혼자 두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시든지 요양시설을 고려하시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3개월 무급 휴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휴직하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쩔 수 없어. 어머니 혼자 두면 또 나가실 수 있어. 그럼 요양원 보내요. 아직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3개월 휴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를 깨우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밤에는 어머니가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아들이에요. 민수. 우리 민수는 어린애인데. 5살이야. 어머니는 50년 전으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제가 5살이던 시절로요. 어머니, 제가 그 민수예요.
이제 45살이에요. 거짓말. 넌 민수가 아니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취미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만 돌봤습니다. 지혜는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지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친정에 갔습니다. 집에 있기 힘들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지혜의 어머니,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위, 우리 지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어머니 때문에 지혜한테 신경을 못 써서요. 사위,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건 어때? 지혜 건강도 생각해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또 실종되셨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를 푸시고 나가신 겁니다. 저는 1시간 만에 근처에서 찾았지만 경찰까지 동원됐습니다. 지혜가 폭발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동네 맘카페에 올라왔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노인분이 잠옷 차림으로 배회하시던데 혹시 치매 어르신 아니세요? 위험해 보였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안타깝네요. 가족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나 봐요. 요양원 보내시지 왜 집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창피해요. 동네에서 다 알아요. 우리 집 어머니 치매 있다는 거. 미안해, 여보. 여보, 나 이제 못해요. 제발 요양원 보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가요? 알츠하이머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실종도 2번 했고 혼자 두면 위험해요. 그럼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시겠네요. 저희 요양원은 한 달에 220만 원입니다. 식사, 간병, 약 관리 모두 포함이에요. 저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곳에 보내야 한다니. 가족 면회는 언제든 가능한가요? 네,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저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여보, 요양원 상담 어떻게 됐어요? 괜찮더라. 시설도 좋고. 그럼 결정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산부인과 갔어요. 아기 성별 나왔어요. 뭔데? 아들이래요. 우리 아들 낳는데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제 아들입니다. 축하해, 여보. 여보, 우리 아들 위해서라도 결정해요. 제발.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드시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민수야, 나 너무 미안해. 왜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알아. 내 아내도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거 다 알아.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짐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나 요양원 가야 하는 거 맞지? 어머니. 민수야, 나 요양원 가고 싶어. 너 때문에. 내 가정 지켜야지. 아기도 태어날 텐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요.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요양원?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니 직접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기억 안 나는데. 나 요양원 안 가. 어머니가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가셔야 해요. 싫어. 나 안 가. 이게 내 집이야.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를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저항하셨습니다. 싫어. 나 안 가. 민수야, 제발. 어머니,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나와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어머니는 간호사를 밀치셨습니다. 싫어.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저는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수야, 나 집에 가자. 응, 우리 집 가자. 어머니는 애원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간호사 두 분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소리치셨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나 데려가줘.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를 몇 블록 운전하다가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저는 복직했습니다. 지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어머니 보내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응. 저는 우울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적응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야, 나 집에 가고 싶어. 데려가줘.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다른 데 있어. 우리 집 가자.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비가 청구됐습니다. 220만 원. 제 월급 400만 원에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150만 원요. 아기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샀어요. 유모차, 아기 침대, 옷. 여보, 우리 지금 돈 없어. 요양원비 나가고 나면 남는 게 180만 원인데 거기서 전세 대출 이자 60 빼면 12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래도 아기 준비는 해야죠. 저희는 또 다퉜습니다. 돈 문제로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요. 빨리 와요. 저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요. 빨리. 저는 지혜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산모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기 진통 기미가 보여요. 조기 진통이요? 네, 지금 7개월인데 진통이 오면 조산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집에서 푹 쉬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며칠 후 장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위, 우리 지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더라.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 사위, 솔직히 말할게. 요양원비 너무 부담되잖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무슨 방법이요? 시어머니 재산 있잖아. 그걸 쓰는 건 어때?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재산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 있다며? 작은 빌라지만 팔면 1억은 받을 거야.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면 되잖아. 장모님, 그건 어머니 집이에요. 어떻게 팔아요? 사위, 지금 어머니 치매시잖아. 판단 능력 없으셔. 보호자인 사위가 결정할 수 있어. 그래도 그건. 사위, 우리 지혜랑 손주 생각해. 조산하면 어떡해. 애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집 파는 거 생각해봐요. 여보까지.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돈 걱정에 아기 걱정. 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지혜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집 팔면 1억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요양원비 5년치는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유 생기고 나도 안심하고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여보,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줘요. 제발. 일주일 후,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머니의 동생들, 작은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렀습니다. 형님 집을 판다고요? 작은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요양원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요. 어머니 명의 집을 팔면. 안 돼요. 그건 형님 집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팔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판단력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보호자로서 결정해야죠. 외삼촌이 끼어드셨습니다. 민수야, 그건 아니지. 내 어머니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해요? 요양원비를 제가 계속 낼 수는 없어요. 저도 아이 낳아야 하고.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시어머니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작은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 재산 팔아서 자기 아기 키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외삼촌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집은 못 팔아. 나는 절대 동의 안 해. 삼촌, 그럼 삼촌이 요양원비 내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회의는 파탄났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외삼촌은 화를 내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폭발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결정 못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생각할 거예요? 나 다음 달이면 아기 낳는다고요.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지혜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친정 갈 거예요. 여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여보는 맨날 생각만 하잖아요. 지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사위, 지혜가 지금 집에 왔어. 울면서 왔더라. 사위, 빨리 결정해. 우리 지혜 이러다 조사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 집을 팔아야 할까? 하지만 그건 어머니 거인데.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저 민수예요. 아들이에요. 민수.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네, 어머니. 저예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신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내가 너를 못 알아봐서. 너를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야, 엄마 집 팔아도 돼. 너희 살아야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 그때 다 들려. 너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어머니.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돼. 집 팔아서 아기 잘 키워.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기로요. 하지만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혜를 데려오려고 장인댁에 갔습니다. 문 앞에서 장모님과 지혜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사위가 시어머니 집 파는 거 동의했대? 아직이요. 근데 곧 할 거예요. 그럼 1억 받으면 요양원비 내고 남는 돈은 우리가 쓸 거예요. 당연하죠. 얼마나 남는데? 요양원비 5년치 빼면 4천만 원 정도 남아요. 그 돈으로 아기 양육비 쓸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지혜야, 내가 조기 진통이 있었다는 거 거짓말 아니었어? 엄마, 작은 소리로 해요. 들리면 어떡해요? 그래, 미안. 근데 의사가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애기 건강하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기 진통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 시어머니 때문에 평생 고생해요. 그 돈이라도 받아야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시어머니 어차피 얼마 안 사실 거야. 그 집 우리가 받는 게 맞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속였습니다. 아기가 위험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탐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혜가 갔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 이지의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남편입니다. 네, 잠시만요. 의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지의 환자분. 임신 7개월이시죠? 산모도 아기도 매우 건강하십니다. 아무 이상 없으세요. 조기 진통은요? 조기 진통? 그런 기록은 없는데요. 한 번도 그런 증상 없으셨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혜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 장인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가 나왔습니다. 여보, 왜 왔어요? 들어가자.
이야기할 게 있어.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장모님도 계셨습니다. 여보, 나 어제 다 들었어.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들었는데요? 조기 진통 거짓말한 거. 어머니 재산 탐낸 거. 다 들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여보, 그건 나는 진짜 아기가 위험한 줄 알았어. 그래서 어머니 집까지 팔려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가 결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거짓말해. 아기를 이용해. 지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집 간다. 그리고 어머니 집은 안 팔아. 절대로. 여보, 이혼하자. 나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지혜가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 임신 중이에요. 이혼은 안 돼요. 왜 안 돼?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나는 거짓말쟁이랑 못 살아. 저는 지혜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지혜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여보,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돈 때문에 당신을 속였어요. 왜 그랬어? 무서웠어요. 아기 키울 돈이 없을까봐. 요양원비 때문에 우리가 힘들까봐. 그래서 그랬어요. 지혜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 깨달았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보랑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에요. 여보,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집 안 팔아도 돼요. 우리 힘들어도 같이 버티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여보, 나도 잘못했어.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당신도 무서웠을 거야. 저희는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한 달 후 지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3.4kg.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응. 고생했어. 저희는 아들 이름을 박준서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왔습니다.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손주예요. 어머니는 아기를 보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손주. 우리 손주. 네, 어머니. 어머니 손주예요. 어머니는 아기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할머니 되게 해줘서. 어머니. 그날 이후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손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요양원비는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텼습니다. 지혜도 복직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악화되셨습니다. 이제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주 찾아뵀습니다. 준서는 두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걷고 뛰어다닙니다. 할머니. 준서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준서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할머니 좋아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좋은 분이셨어. 너 잘 키우셨어.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와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어? 하늘 날아가셨어. 언제 와? 안 와. 할머니는 이제 못 봐. 준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보냈다. 3년간 정말 힘들었다. 치매, 요양원, 가족 갈등. 모든 게 힘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를 끝까지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지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자요. 응. 저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응. 우리 최선을 다했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럼. 어머니 분명 고마워하고 계실 거야. 저희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치매는 정말 잔인한 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천천히 빼앗아갑니다. 기억을, 정신을, 그 사람 자체를 빼앗아갑니다.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불효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요. 가족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저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살아계실 때 사랑하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감사합니다.